15세기 조선 백성들의 삶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자 생활은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어려운 한자는 평민들에게 너무나 먼 존재였죠.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창제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서적을 탐독하던 중 몽골의 문자 파스파 문자를 접하게 됩니다. 몽골어의 발음을 적기 위해 만들어진 이 표음 문자 체계에서 영감을 얻은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적는데 최적화된 문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훈민정음 창제를 향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지혜를 모아 음운체계를 분석하고 문자 형태를 고민했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음성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모음의 배치 등 한글의 독창적인 설계는 이 시기 학자들의 집단 지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모음을 독립된 글자로 삼은 인류 최초의 자모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모음을 독립된 글자로 보기 어려운 파스파 문자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또한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창제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편전 학자들 중 일부는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이를 백성들에게 반포하려 하자 지편전 학자들은 상소문을 올려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형식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한자가 아니라 쉽고 편리한 문자야말로 백성을 위한 기림을 역설했죠. 신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라 신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자의 폐단을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세종대왕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씀에 신하들은 점차 한글 창제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과의 협업에서도 세종대왕의 남다른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며 한글 창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언어의 구조와 운율, 문자 형태의 설계까지 세종대왕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학자들 역시 임금의 열정에 감복하여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온 힘을 쏟은 열정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글 창제의 꿈을 향해 나아갔죠. 세종대왕의 집요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마침내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편전 학사였던 신숙주는 임금께서는 밤낮으로 손을 놓지 않고 책을 읽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는 임금이 손수 이 글을 지었다라는 대목이 등장하죠.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에 직접 참여하고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탁월한 언어적 감각과 더불어 뛰어난 소통 능력, 학자들을 이끄는 협업의 자세, 그리고 한글 창제를 향한 불같은 열정까지 갖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논할 때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이야말로 한글 창제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산스크릿 문자의 영향을 받아 초성과 종성의 결합으로 음절을 표기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초성과 중성의 결합으로 음절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 오늘날의 한글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토론과 연구, 어려움을 극복하며 드디어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총 28자라는 적은 수의 문자로 우리말의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구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는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설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쉽게 배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이것이 세종대왕이 꿈꾸던 민본의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배우기 쉬운 표음 문자였기에 빠른 속도로 민간에 확산되었고 백성들의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도 세종대왕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어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했고 한글로 된 서적과 문서들을 제작해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내금위장도 한글로 번역해 군사들의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죠. 세종대왕의 이런 노력 덕분에 한글은 조선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종대왕의 꿈을 넘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문자가 현대에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것은 한글이 지닌 과학성과 독창성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 아름다운 조형성은 한글만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세계적으로 한글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문자 창제와 문해 운동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전 세계의 문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종대왕 문해상은 명실상부한 국제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세종대왕의 정신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의 문해 운동가들이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한글의 가치는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는 한글을 사랑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문자 디자이너 타이퍼그래픽은 한글을 가장 아름다운 문자로 꼽은 바 있고 프랑스의 철학자 얼레인 더 바터는 자신의 서재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한글의 미학과 철학이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IT 강국 한국의 저력에는 한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컴퓨터 친화적 특성은 한국의 정보화와 디지털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방식은 컴퓨터 자판의 한글 입력 체계와 잘 어우러졌고 이는 한국인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은 한국의 IT 강국 도약의 숨은 원동력이라 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한글에는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고자 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을 누리길 바랐던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에 담긴 휴머니즘과 박애 정신은 한글을 배우는 이들의 가슴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 인류의 정신을 품은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자부심의 원천이자 무한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세종대왕이 펼쳐보인 위대한 혁신과 애민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죠. 천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을 한글의 가치를 가슴에 되새기며 한글의 아름다운 꽃을 세계에 피워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처럼 우리도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봅니다. 한글이 전 세계인이 소통하는 보편적 문자로 발돋움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천재 언어학자 세종대왕에 의해 탄생한 한글의 역사는 이제 전 인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알리는 한글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